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마스크 잘 끼고 계시죠?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아직도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상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손 씻기 잘하고 그리고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라도 가급적 모임을 하지 말아달라는 정부의 부탁이 있습니다. 잘 지켜서 우리 모두 코로나 사태를 이기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원활한 강의를 위해서 잠시 마스크를 벗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그림 보시면 상당히 덥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요 며칠 동안 더위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시죠? 실제로 기상청에서 발표한 일기예보를 보더라도 더운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 대구 지역의 최고 온도는 37도였답니다. 37도면 대구지방기상대가 상긴 이후로 6월달 초순 기온으로는 113년 만에 최고의 온도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해안 지역은 약 2, 3일 전부터 열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제는 여름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여름철이 되면 하기 휴가다 해서 산으로 들러 야외를 나갈 수 있는 즐거운 마음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는 여름철에 전염병이라든지 또는 물놀이 중에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름철 건강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주의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그 다음에 더위, 또 각종 곤충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엔 건강관리를 위해서 주의할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냉방병입니다. 우리 보통 고급병이라 그러죠. 실제로 냉방병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냉방병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여름철에 냉방기를 이용해서 실내 온도를 낮추는 냉방을 하고 있는데 이 냉방을 할 때 전부 창문도 닫고 출입문도 닫아서 밀폐 공간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바로 냉방병입니다. 실내 환기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먼지라든지 또는 각종 이물질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냉방병의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상기도 감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기도 감염은 일종의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상기도 감염은 우리가 보통 냉방을 하면 실내 온도가 외부 온도보다는 낮게 유지하고 지냅니다. 이때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이 바로 상기도 감염입니다. 두 번째는 레지오넬라가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 많이 들으셨던 단어일 겁니다. 레지오넬라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냉방기를 가동하려면 그 냉방기에 냉각수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가정용 냉방기는 실외기라는 표현을 쓰고요. 건물이나 공장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곳에 실외기는 보통 냉각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냉각탑 또는 실외기 여기서 물이 공급되는데 그 물 속에 세균이 감염됐다든지 또는 공기 중에 감염된 세균이 이것이 그 냉각수 안에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우리가 레지오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레지오넬라는 일종의 감염성 질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 밀폐 건물 증후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냉방을 하기 위해서는 창문, 출입문을 모두 닫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가 모두 밀폐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혹시 담배를 피운다든지 또는 사무실 내에 가구나 카페트 또는 페인트나 접착제 그 다음에 사무공간에서는
복사기 이런 데서 나오는 화학 성분 같은 것들이 전부 발생되면서 누적되면서 실내에 쌓일 때 이때 생기는 질환이 밀폐건물 증후군입니다. 그러면 냉방병은 어떤 증상을 나타내느냐? 주로 감기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감기, 코막힘 또는 두통, 그리고 근육통, 소화불량, 설사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냉방병입니다. 그래서 이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를 5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밖의 기온이 33도다 그러면 가장 좋은 실내 온도는 28도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28도로 실내 온도로 맞춘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실제로 28도 맞췄다가는 전부 덥다고 난리들 치실 겁니다.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온도가 얼마냐? 26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을 종사하는 백화점, 호텔, 대형마트 이런 곳은 아마도 26도로 운영을 하면 손님들이 대부분 덥다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온도보다 더 낮게 운영하는 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6도를 권장 온도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냉방에 혹시 취약한 사람들은 사무 공간에 있을 때 냉방에 취약하신 분들은 가벼운 겉옷 같은 걸 하나 준비하셨다가 그 겉옷을 입음으로써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2시간에 한 번씩은 실내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습도는 물론 냉방 온도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평균 50% 정도 미만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는 것이 이론입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말고 먼지가 있다면 매일매일 제거를 해서 밀폐 공간에서도 먼지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냉방기나 또는 실외기나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점검을 해서 거기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최소한도 가정용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지 말고 그리고 가급적 따뜻한 물을 먹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온열 질환이 있습니다. 온열, 글자 그대로 더운 열이죠. 이 더운 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온열 질환인데 여름철이 되면 폭염이 지속되면서 우리 몸의 체온, 온도가 증가되고 수분이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환을 온열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온열 질환에 걸리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비슷합니다. 전부 어지러움증, 발열, 구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사망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온열 질환의 종류를 보면 열실신, 그 다음에 열경련, 그리고 열피로, 마지막 열사병 이렇게 크게 4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실신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과도한 열, 그러니까 여름철에 많이 더운 날을 얘기했죠. 이 과도한 열 때문에 기절까지 하는 것이 열실신입니다. 왜 그러냐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량이 감소가 돼서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어지럽거나 기절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원인을 보면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이런 열실신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열실신 현상이 생기면 일시적으로 의식이 없어지고 또는 체온은 정상이지만 맥박이 느려진다든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응급처치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 만약에 열실신 환자가 생기면 우선은 시원한 것으로 이동을 한 후에 머리를 낮게 다리를 높게 해서 눕혀놓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젖은 솔수건이나 물수건으로 얼굴이나 손, 발을 계속 식혀가면서 부채질 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의식이 만약에 있다면 아까 여기서 혈액량이 감소된다 그랬죠. 그래서 의식이 있다면 식염수 또는 이온 음료 이런 것들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열경련입니다. 열경련은 뭐냐 그러면 날씨가 더워서 온도가 높아서 그런 걸로 인해서 수분과 염분이 떨어지면서 혈액 중에 전해질, 즉 나트륨의 감소로 근육에 경련이 발생하는 것을 열경련이라고 말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죠. 땀을 많이 흘리면 바로 나트륨이 그만큼 부족해지는 겁니다. 원인은 왜 이런 게 생기느냐 하면 더운 여름날에 등산을 간다든지 또는 격렬한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심한 노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증상은 어떠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는 겁니다. 열경련 환자를 응급처치하는 방법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 나트륨의 감소가 됐기 때문에 염분을 섭취하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염분을 섭취해주도록 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염분을 너무 많이 과다 섭취하면 혈압 상승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적당량이 좋은데 얼마냐? 0.1%의 식염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련이 일어난 그 다리나 팔의 근육 여기는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열피로라는 게 있습니다. 열피로. 뭐 탈진 또는 일사병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어떤 거냐 그러면 체온이 37도 이상 올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더위로 인해서죠. 요즘 뭐 코로나 관련 뉴스 중에 온도가 37.5도 이상 올라가면 검사를 받는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 열피로도 체온이 37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체온이 올라가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서 쇼크 상태까지 이르는 것이 열피로입니다. 원인은 뭐냐 그러면 열로 인한 체온 조절 실패입니다. 너무 더울 때 체온이 올라가는데 그걸 조절하지 못하면 이게 생기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염분과 수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열피로입니다. 어떤 증상을 나타내느냐? 이거 좀 심각합니다. 정신적 불안감까지 옵니다. 그리고 구토 증세도 있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열사병으로 발전합니다. 열사병 걸리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열피로의 응급처치 방법은 뭐냐면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늘질 곳으로 이동시켜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적당한 양의 식염수를 섭취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가 열사병입니다. 자, 우리 이거 뉴스에서 1년에 몇 번씩 보는 겁니다. 뉴스에서 보다 보면 어느 날 뉴스에 나옵니다. 어느 시골에 마을에 있는 노인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시다가 쓰러지셔서 돌아가셨다라는 뉴스 많이 보시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열사병입니다. 열사병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주 더운 날에 더운 환경에서 작업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몸에 열 발산이 원활치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주로 40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체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고 이러면 잘못하면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원인은 뭐냐 그러면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혹독한 훈련 또는 운동선수나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훈련을 거친다든지 또는 노동자나 농부 이런 사람들이 더운 여름철에 밖에서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많이 생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온 조절을 실패하기 때문에 이런 열사병이 생깁니다. 증상은 어떻게 생기느냐? 가장 무서운 게 바로 혼수 상태가 오는 겁니다. 아니면 저혈압 상태도 옵니다. 그리고 합병증으로 신장이나 간이나 췌장 같은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사망까지 갈 수 있는 아주 무섭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이 열사병으로 사망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뉴스에서 거의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열사병이고요. 이 열사병에 대한 응급처치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우선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시원한 장소로 환자를 옮깁니다. 그리고 바로 119에 구급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뭘 하느냐? 즉각적인 냉각요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사병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환자의 겉옷을 벗기고 거기다가 차가운 물이나 얼음물을 그냥 몸에다 들이붓는 겁니다. 그래서 체온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차가운 물을 붓거나 그 다음에 선풍기나 부채질을 계속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수건이나 얼음 주머니 같은 거를 채워주는 것도 좋죠. 이렇게 해가지고 응급처치를 하는데 단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물을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을 주면 잘못하면 질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이런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급차로 해서 병원으로 후송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열대야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 3일 전에 동해안 지역에 열대야 현상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여름철이 되면 아주 자주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열대야입니다. 열대야는 어떤 때를 열대야라고 하느냐? 정의가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그 이튿날 아침 8시까지, 즉 24시간이죠. 24시간 동안에 최저 기온이 25도 이하로 안 내려가면 그때를 열대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도 밤에도 온도가 25도 이상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러면 열대야라고 하는데 그런 날이 계속되면 기상청에서 열대야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럼 열대야가 계속되면 여러분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일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 뭐냐면 잠을 못 자죠. 수면 부족입니다. 더우니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밤을 새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면 부족이 가장 크고요. 그렇게 해서 잠을 못 자니까 피로감이 쌓이는 겁니다. 많이 피로하다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소화도 안 되고 두통도 있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대야를 예방하는 방법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잠은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숙면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인이면 적정한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숙면을 취하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잠자는 시간과 아침에 깨는 시간을 항상 일정하게 가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졸릴 때만 자야 됩니다. 저녁에 피곤하다고 저녁 먹고 저녁 식사하고 나서 피곤하다고 그냥 누워서 깜박 잠이 들면 그 다음에 밤에 깨가지고 잠이 깨서 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자면 이 숙면 습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졸릴 때만 잠을 자라. 마찬가지로 낮잠을 자면 안 됩니다. 밤에 잠 못 잤다고 낮잠을 주무시면 그날 저녁에 또 못 주무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낮잠을 피하고 평소에 잠자는 취침하는 그 시간 관리를 계속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열대 여름에 더우면 혹시 고수부지나 또는 운동장 같은 데 가보면 밤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잠은 안 오고 날은 덥고 그러니까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운동해서 땀을 쫙 흘리고 그 다음에 샤워하고 잔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운동은요 가급적 규칙적으로 그리고 강도는 높지 않게 하고요. 특히 밤 늦은 시간에 운동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집에 대부분 여러분들 뭐 하시느냐 그러면 샤워하시죠. 그때
몸이 더우니까 찬물로 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건 밤에 여러분들 고수부지 같은 데 가면 잠 안 오니까 밤에 거기서 치맥해가지고 이것저것 시켜놓고 드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절대로 나쁩니다. 밤에는 절대 과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카페인 음료, 그 다음에 담배, 술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취한다는 것은 열대야를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피로감과 그 다음에 두통 이런 것들만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주로 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열이 아니라 햇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광화상이라는 겁니다. 한자 그대로 보면 일광이 뭡니까? 햇볕이죠. 햇볕에 의해서 화상이 생기는 병을 일광화상이라고 합니다. 일광화상은 원인이 뭐냐 그러면 햇볕에 장시간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시간 노출되기 때문에 주로 누구냐? 밖에서 작업을 하신다든가 또는 시골에서 밖에 논밭에서 농사일에 종사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햇볕을 장시간 피부가 노출되면 피부가 따갑고 그리고 나중에 뻘겋게 부풀어 오르고 이미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심하면 거기에 물집, 표피의 물집, 살갗에 물집까지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을 대비하는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는가? 응급처치는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얼음찜질입니다. 얼음찜질을 그 화상 부위에 계속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냐?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상 초기에는 연고나 연고를 바르고 그 다음에 붕대로 감는 건 안 좋습니다. 붕대로 감지 말고 그냥 연고를 발라서 노출시켜주는 게 좋다. 그리고 24시간이 지난 후에도 연고를 바르는 게 좋다. 일광화상인데, 자,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가 뭐냐 그러면 광피부염, 햇볕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피부염증을 얘기합니다. 이 광피부염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데처럼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또는 따끔거리거나 또는 가렵거나 이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셨을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이 광피부염은 햇볕에 노출된 부위가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지난 후에도 가렵거나 붓거나 또는 습진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이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광피부염 현상이 생겼을 때 응급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항히스타민제 연고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제제를 복용한다든지 이렇게 약물에 의한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방치해두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피부 노화입니다. 우리가 여름철이 되면 뭘 하느냐? 적당히 피부를 태웁니다. 아마 해수욕장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건데 적당히 피부를 태우는데 그 이유가 뭐냐? 건강해져 보이려고. 피부가 터서 약간 구릿빛이 되면 건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적당한 선이면 괜찮지만 약간 지나치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너무 타면 피부 노화를 촉진합니다. 특히 중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이 피부 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햇볕에 나가서 구릿빛 만드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응급조치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역시 자외선에 나가기 전에, 햇볕에 나가기 전에 몸에다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자외선 차단제는
반드시 뭐 해수욕장이나 물가에 갈 때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어제나 오늘처럼 이렇게 온도가 높고 더운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 얘기를 드렸으니까 제가 자외선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드린다면,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안질환입니다. 즉 눈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눈. 이거를 우리가 광각막염 또는 백내장 이렇게 표현하는데, 광각막염은 뭐냐 그러면 자외선이나 또는 용접 작업할 때 불꽃 있죠. 그 용접 작업으로 인해서 눈에 화상을 입어서 눈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이런 거를 광각막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내장은 뭐 얘기들 많이 들어보셔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요즘 성인 중에 60세가 넘으면 대부분 백내장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왜? 60세가 넘으면 대부분 백내장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백내장은 자외선이 눈에 흡수되면서 그 눈 안에 수정체 있죠. 수정체의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혼탁하게 만들어서 생기는 질환인데, 백내장에 걸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시야, 앞에 시야가 뿌옇게 보인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백내장 걸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앞이 시야가 뿌옇게 보인다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백내장은 경험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백내장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눈앞에서 파리가 한 마리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뭔가 눈앞에서 이렇게 검은 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백내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백내장이 오면 바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건 아시죠? 치료를 안 받고 버티다가 잘못하면 나중에 녹내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내장까지 발전하면 자칫 잘못하면 시력뿐만 아니라 완전히 눈의 시력을 잃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단계에서 빠른 치료를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 안질환을 예방하는 대책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차양이 있는 모자를 쓰고, 또는 긴 소매 옷을 입고, 또는 눈에는 선글라스를 쓰고, 또 피부에는 피부 크림을 발라서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선글라스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낮 시간에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래도 많아졌죠. 예전에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감히 선글라스 쓰고 시내를 활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어른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직접 너 왜 그거 썼느냐 소리는 안 하지만 뒤에서 꼭 한마디씩 했죠. 그런 선글라스를 쓰고 다닌다고.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들 시내 다 다녀봐도 젊은 사람들도 선글라스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그런 제 멋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특히 여름철에 선글라스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어제처럼 이렇게 햇빛이 좋은 날은 가급적 밖에 나가실 때는 선글라스 쓰고 다니는 것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처럼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교육을 다니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안경 쓴 사람들한테 선글라스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선글라스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경점에 가서 선글라스를 구입할 때 보통 선글라스를 구입합니다만은, 그 선글라스는 내 눈에 맞게 어떤 도수가 가미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안경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안경을 쓰던 사람은 선글라스가 내 눈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선글라스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선글라스는 더 필요한 겁니다.
저는 현장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급적 선글라스 쓰십시오. 그리고 안경점에 가서 내 눈에 맞는 선글라스 쓰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경 쓰는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요. 저는 선글라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선글라스는 내 눈에 맞는 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글라스를 밖에 나올 때 쓰고 다닙니다. 이렇게. 물론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대화하고 강의하는 시간이라 이런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밖에 나가면 저는 선글라스 쓰고 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뭐냐? 바로 내 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 어떤 멋으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아시죠?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맞는 선글라스를 써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햇볕이 이렇게 강한 날은 밖에 나가실 때 꼭 선글라스를 쓰고 다녀서 눈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열과 햇볕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이 최근에 어느 방송에서 소개된 게 있어서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되는 7월 하순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쪽으로 강하게 확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올해 우리 지역의 폭염 일수는 작년보다 많겠습니다. 폭염 일수는 거의 한 달이, 열대야도 최고 1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도내 온열 질환자는 모두 91명, 이 중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 질환과 무더위로 인해 또는 과도한 에어컨 사용으로 냉방병이 발생할 경우 낮아진 면역력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호흡기 점막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대부분일 텐데요.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 호흡기 점막들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이 쉽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폭염 대비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가동합니다. 도내 20개 협력 응급실을 통해 온열 질환자 응급실 방문 현황 등을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합니다. 고령자가 많은 농촌 지역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고 건강 취약계층의 온열 질환 예방 관리에도 나섰습니다. 우선 20여 개 응급의료 기관을 통해서 온열 질환 환자 발생 감시 체계를 가동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되고요. 한편 온열 질환은 무더위에 장기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급성 질환입니다.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과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온도에서의 생활 등 일상에서의 작은 습관이 이 질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주뉴스 박원기입니다. 예, 잘 보셨죠? 이제 온열과 그다음에 열과 햇볕에 대한 내용을 보도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특히 여러분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모님이나 또는 어르신분들이 계시다면 특히 더운 여름날에는 가급적 야외에서 활동을 하시지 않도록 자주 말씀을 드리세요. 그래서 요즘 정부도 더 무더위 쉼터라는 걸 곳곳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더운 여름날에는 그런 활동을 하지 마시고 쉬는 습관을 들이도록 꼭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곳곳에서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될 겁니다. 또 다음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바로 식중독입니다. 식중독 이거 매년 뉴스에 나오는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얘기 많이 들으셨죠? 살모넬라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이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은 대표적인 원인 중에 식품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우유, 달걀, 닭고기,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 이런 것들이 변질이 되면 바로 살모넬라균이 여기에 침투해 가지고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식중독이 일어나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느냐 그러면 보통 먹고 나서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빠르면 12시간이 지난 후에, 길면 72시간, 3일 후에도 나타납니다. 그 하루 이틀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3일 후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 내가 어제 뭘 먹었는가? 그 어제 것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3일 전에 먹은 걸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한 번 나타나면 증세는 빠르면 4일, 길이면 7일 정도까지 갑니다. 오랫동안 가죠. 그러니 그동안에 구토, 복통, 설사 이런 게 일어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중독을 걸렸을 때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살모넬라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잘 조리된, 즉 음식을 익혀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균은요 60도에서 20분간 가열하면 소멸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엔 뜨뜻한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방기구는 물로 잘 닦거나 또는 소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품을 취급하기 전에 음식을 만지는 사람은 반드시 손을 깨끗이 닦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살모넬라균에 혹시 감염이 됐다 이런 사람은 음식을 만들거나 취급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 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이 있습니다. 포도상구균도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균에 감염될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크림, 샐러드 또는 육가공식품 아시죠? 육가공식품, 소세지나 또는 뭐 이런 종류, 이런 것들에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 포도상구균에 감염이 되면 어떤 증상을 나타내느냐? 요거는 앞에 말씀드린 살모넬라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살모넬라균은 섭취하고 12시간 후에 나타난다 그랬죠. 근데 포도상구균은 1시간만 지나면 바로 나타납니다. 그게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1시간 후에 나타나지만 통증이 계속되는 시간이 보통 하루 24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살모넬라균은 4일에서 7일 정도 간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24시간을 넘으면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1시간 후에 24시간까지 그동안 구토, 설사, 복통이 있었다면 굉장히 강도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힘듭니다. 이 예방 대책은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뭐라느냐, 식품 조리를 잘하고 보관을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보관은 포도상구균은요 끓여 먹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끓여 먹어도. 그렇기 때문에 식품을 실온에 밖에 보관하지 마시고 항상 냉장 보관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포도상구균에 감염된 사람은 식품을 만지면 안 됩니다. 이 포도상구균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손에 상처가 났는데 거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포도 알갱이처럼 볼록볼록볼록하게 나왔다 그래서 포도상구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취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저나 도마 또 이런 그릇 같은 이런 조리기구는 반드시 물로 세척하거나 열탕으로 소독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장염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이 단어도 여러분 매년 듣는 단어입니다. 장염 비브리오균. 이거 어디에 많은지 아시죠? 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패류 생선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어패류입니다. 어패류. 여러분들 이제 여름철이 되면 주로 바닷가로 많이 나가시는데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에서 드시는 음식 중에 아마 많이 드시는 음식이 뭐가 있느냐 하면 조개구이를 많이 드실 겁니다. 근데 조개구이 여러분들 많이 드셔보셔서 알겠지만 불에다 올려놓고 굽고 있는데 이게 입을 딱 벌리고 있어도 이게 과연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 대충 덜 익었어도 먹을 수도 있고요. 아주 위험합니다. 어패류 생선이 제일 위험합니다. 이
장염 비브리오균은요, 이 어패류나 생선을 먹은 후에 하루 이틀 지나면 나타납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살모넬라균, 그 다음에 포도상구균, 장염 비브리오균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이 장염 비브리오균입니다. 왜? 이 균의 식중독에 걸리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여러분들 나오는 거 보셨을 겁니다.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장염 비브리오균은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습니다. 식중독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피부로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피부로 감염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바닷가에 가셔서 바닷물에 들어가실 때는요, 혹시 몸에 상처가 있는 분은 가급적 바닷물에 안 들어가셔야 됩니다.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바닷물에 들어가시면 그 상처 부위로 이 비브리오균이 침투할 수도 있거든요. 요 세 개의 균 중에서 특징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이 장염 비브리오균입니다. 그래서 요 피부가 감염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자, 이 장염 비브리오균을 위한 식중독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서 먹어라. 생식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익혀서 먹어라. 그 다음에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어패류 취급하지 말아라. 만지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위험합니다, 그게. 그 다음에 특히 연세가 드신 고령의 간 계통의 질환자가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어패류는 절대 생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폐혈증 쇼크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르신들 모시고 사시는 분들은 이 어르신들이 어패류를 생식으로 드시는 것을 절대 금해야 되십니다. 그리고 이 장염 비브리오균은 60도에서 5분간 가열하거나 또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 민물에 약합니다. 그래서 수돗물로 닦으면 오히려 균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방 대책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 이름을 들었던 것 중에 두 가지가 더 있죠. 그게 뭡니까? 노로바이러스 또는 로타바이러스라는 얘기도 들으셨죠? 노로바이러스나 로타바이러스는 여름철뿐만 아니라 겨울에 추울 때도 발생할 수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 바로 노로하고 로타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설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여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관리를 업무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학물질 취급하시는 분들. 화학물질 취급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을 길게 안 하셔도 알겠죠. 반드시 긴 소매 작업복에 피부 보호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을 해야 됩니다. 여름철에 우리 보통 작업장에 가면 반소매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평상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는 반드시 긴 소매 작업복을 입고 보호 장갑을 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학물질이 만약에 피부에 접촉되면 피부에 염증이나 또는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는 마스크나 보안경 같은 보호구 착용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화학물질이 눈에 튀어들어갔다 그러면은 눈이 실명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현장에 근무하실 때 가장 중요하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반드시 안전화나 안전모 같은 보호구를 꼭 착용을 하고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특히 안전화 같은 경우에 현장 작업자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것 중에 하나죠. 왜? 여름철에 더우니까 발에 땀이 많이 납니다. 땀이 많이 나는데 그 안전화까지 신고 있으니까 참 힘들다 그러시는데요. 안전화는요, 그렇지만 작업 중에는 꼭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전화에 땀이 차시면 저녁에 이 작업이 끝나면 서늘한 장소에다 쭉 널어놔가지고 충분히 말려서 그 이튿날 신으셔야 됩니다. 그냥 젖은 상태로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그 이튿날 신으시면 오히려 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전화가 항상 이 건조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발은 항상 깨끗이 씻어서 청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건 아시죠? 왜 그러냐면 무좀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좀이 발생하는 걸 예방하려면 안전화는 건조해서 신고 발은 항상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옥 외에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역시 주의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한 햇볕,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이나 또는 피부 손상이 가질 수 있는 안질환, 이 눈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걸 가장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경을 쓰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에 밖에서 근무할 때 보면 덥다고 이 겉옷을 이렇게 벗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겉옷을 벗고 일하면 오히려 더 덥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겉옷은 벗지 말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밖에서 일해서 땀을 많이 흘리면 염분 손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염분 보충을 하면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건설 현장이나 또는 배를 만드는 조선소 현장 같은 데 가면요, 곳곳에 소금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중간중간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염분 보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더운 날, 요즘 어제 30도가 넘는 어제나 오늘처럼 이런 더운 날에는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가 가장 더운 시간이니까 이때는 좀 작업을 쉬었다가 그 이후에 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방병이 제일 문제거든요. 이 냉방병은 아까 말씀드린 방법이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름철에 덥다고만 하면 안 되죠. 필요한 게 뭐냐?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조금 말씀드리면, 운동은요, 강도는 좀 평소보다 강도는 낮추고 1시간 이내로 하라. 그리고 힘든 운동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외선에 의한 피부 화상이나 또는 피부암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한낮에는 야외 운동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운동 전에는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라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관리를 위해서 스트레칭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배포해 드린 교재에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그 다음에 허리 복부 및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그리고 복근을 강화하는 운동이 이렇게 그림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교재에 배포해 드린 교재에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등 뒤에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도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과로하시면 안 됩니다. 여름에는 과로하면 그 후유증이 참 오래 갑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취하셔야 됩니다. 잠을 잘 주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균형 있는 영양 섭취. 덥다고 입맛 없다고 대충 식사하는 거를 가급적 하지 마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선조들도요, 옛날부터 여름철이 되면 보양식을 드셨습니다. 즉 여름철에 더 잘 먹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균형 있는 영양 섭취가 필요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당한 운동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 이것 말고도 생길 수 있는 게 전염병, 곤충에 의한 전염병도 있고 또는 물에 의한 전염병도 있는데, 여러 가지 전염병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다음 달부터 여름 휴가가 시작이 되면 아마 물을 찾아서 바다로, 강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물놀이 안전 아주 중요하거든요. 꼭 이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한다, 또는 물에 들어갈 때 착용해야 되는 보호의 이런 것까지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다 착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 뭐가 있냐면 장마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됩니다. 이 예보에 의하면 오늘 저녁부터 제주도는 장마권에 들어간답니다. 중부권은 중순 이후에 장마권에 들어간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우리가 물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납니다. 매년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여러분 근무하시는 장소나 또는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것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름철 건강관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드리고요. 제가 오늘 팁으로 여러분 여름철에 필요한 거 2가지 팁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벌레인지 아십니까 이거? 이게 이름이 뭐냐 그러면 작은 소피 참진드기입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 저게 무슨 벌레냐 하고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바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는 병을 일으키는 진드기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SFTS라고 합니다. 이 SFTS를 일으키는 진드기인데 이거 보통 우리는 가을철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가을철에 산에 갈 때 뭐 긴 바지 입어라 뭐 어쩌고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이미 벌써 주의보가 내렸어요. 주의보가. 경북과 충남에서는 사망자도 발생했어요. 이 사망자는데 이 진드기에 의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2013년부터 19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환자 수는 13년도에 36명이었는데요. 19년도에는 223명입니다. 사망자는 13년도에 17명이었는데 19년도에는 41명으로 늘었습니다. 매년 늘고 있어요, 이게요. 요번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산에 가서 이렇게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이 진드기들이 우리 아파트 공원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하천변까지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드기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 역시 첫 번째는 물리면 안 됩니다. 긴 바지 입으라는 것도 바로 물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야외 활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옷은 벗어서 세탁을 하고 몸은 깨끗이 씻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식약처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진드기가 털 가진 짐승한테 잘 간대요. 그래서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가급적 풀가루 가지 말라는 얘기가 작년 뉴스에 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공원에 가보세요. 우리 애완동물 키우는 옆집 주인들 보면 전부 풀밭을 끌고 다니잖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뭡니까 이거요? 슬리퍼죠, 슬리퍼. 슬리퍼를 신고 운전합니다. 여름철엔 발이 더우니까 이렇게 슬리퍼 신고 운전하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위험한가 보시면 이렇습니다. 해마다 슬리퍼를 신고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는 예가 수두룩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시속 80km로 달릴 때 운동화를 신고 정지를 하면 몇 메타까지 가느냐? 54m. 이건 급정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걸 가정해서 급정지를 해보면 54m까지 갑니다. 근데 슬리퍼를 신고 가면 몇 메타를 가느냐? 55.4m까지 갑니다. 여성분들 하이를 신고 운전하다가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 57.9m까지 갑니다. 이러면 앞에 있는 사람은 다 치는 거죠. 근데 이 슬리퍼는 한 가지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 슬리퍼를 가지고 55.4m가 아니라 잘못해서 이 슬리퍼로 신고 급 브레이크를 밟을 때 만약에 미끄러지면 발이 쑥 빠져버리면 그때는 55m가 아니라 100m 이상까지도 가니까 결국은 그때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합니다. 여름철에 가급적 슬리퍼를 신고 운전하지 마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더우니까 뭘 신고 운전하면 됩니까? 라겠죠? 바로 샌들이라고 하죠. 이렇게 발목을 감싸고 있는 거. 이거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습니까? 왜? 밟았을 때 미끄러지진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과 또 상대방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여름철엔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운전하는 습관을 갖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름철 건강관리에 대해서 주로 열과 그 다음에 빛 그리고 먹는 음식 이런 데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각 업무별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를 주의해야 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SFTS를 일으키는 진드기에 대한 얘기와 슬리퍼 운전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금년 여름에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질환이 없는 그런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